자, 오늘 프린트물 내드린 내용인데, 제가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요 프린트물 꼭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내드린 거.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프린트물을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그리고 집합건물이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에서 고리 한 페이지를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법 총칙 제일 처음 시작할 때쯤 돼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 각각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거, 그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죠. 일단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악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에 손해배상, 하여튼 받은 것보다 더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요거는 746조에 불법 은인급여라는 데 해당이 돼서 요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리고 무효하고 구별해야 될 개념이 취소사유인데, 취소사유는 4개가 있죠. 제사, 강착,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요겁니다. 취소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한 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거 소고효가 있다. 그리고 그래 되면 똑같이 열애 진행합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이다라는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소하고 구별해야 될 개념이 해제인데, 해제는 그 사유가 뭐다라는 겁니까? 채무불이행.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요거는 취소처럼 소급효,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자, 548조에 원상회복 의무라는 조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럼 원상회복은 부당이득하고 어떻게 범위가 다르냐라고 하면, 원상회복은 외환은 선악불문, 그리고 이익 현존 여부도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받은 이익이 금전이다라고 하면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까? 이자까지 붙여줘야 됩니까? 이자까지.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받은 날부터. 다음 날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조금 이따 548조 2항에서 보실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까 왜 채무자한테 후발적인 불능이 귀책 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한 내용 이거 다시 또 반복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이거는 사유가 뭔데? 라는 게 이거 봤고요.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래 되는 거죠.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해제 효과에서 소원, 손해 해가지고 요래 3개를 볼 겁니다. 이거 결국 다 본 겁니다. 소급효,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어디선가 다 본 내용을 한번 또 다 한꺼번에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 채무불이행 사유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요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 기억나시면 하여튼 좀 수월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채무불이행이다라는 거 요 말씀드렸죠. 근데 앞에서는 그냥 채무불이행 요래만 말씀을 드렸는데, 즉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게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그냥 채무불이행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채무불이행도 보니까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544조 544 544, 545, 546 해가지고 요래 3조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요게 크게 이행지체니, 이행불능이니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물입니다. 거기 보니까 자 1번에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서 채무불이행에서 요래 나옵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이행지체, 동그라미 2번 이행불능 요건 나오는데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도 나오죠. 불완전 이행. 그래서 불완전 이행 요거는 각본대로 하면 요 다음 조문이 불완전 이행 이쯤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민법에 조문이 없습니다.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거 조문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논의가 되냐라고 하면 그 민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독일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하고 이제 뭐 하겠다고 이렇게 오는데 독일에서 보니까 이 채무불이행 사유가 이처럼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인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야 어차피 우리 법도 독일법 뺏긴 거 아니냐. 근데 독일에서는 불완전 이행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도 인정하자라고 이렇게 많이 논의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야 독일법은 독일법이고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법 아니냐. 그러니까 독일에서 인정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법의 조문에도 없는 거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있는 거 갖고 어떻게 잘 쓰면 되지 그걸 어떻게 새로운 개념을 또 하나 만들 필요 있느냐 해서 이렇게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근데 분명히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야는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문도 없는 게 어떻게 답이 됩니까? 지문으로 하나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야는 절대로 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해놓고 자 일단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즉 채무불이행은 그러니까 크게는 이행지체 아니면 이행불능입니다. 그럼 이행지체는 자 그냥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면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갑이란 애가 자 을한테 매매계약하고 이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뭐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행지체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왜 갑이 부주의하게 자다가 이거 불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 등기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 그게 지체. 그리고 불능은 뭡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거. 자 그리고 이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행 자체가 완전하지 못해서 뭔가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예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병아리 장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가 닭장사입니다. 그래서 닭장사는 요 병아리를 자 사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좀 이제 사육을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시장에 출하하는 요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하고 갑하고 병아리를 자 1000마리를 언제까지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병아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병아리를 안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행지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가 병아리를 야한테 주기로 했는데 이거 싹 다 C한테 팔아먹고 지금 병아리가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넘겨주고 싶어도 못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행불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갑이 제때 병아리 1000마리를 넘겨준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몇 마리가 그 조류 독감에 걸린 병아리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한테 이 닭장에 풀어놓으니까 병아리도 다 죽고 야가 키우던 닭까지 다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보니까 이행지체도 아닌 것 같고 질질 끌면서 안 해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행불능도 아닌 것 같고 병아리 분명히 1000마리 받았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 닭까지 다 죽었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요래 부르는데 근데 우리 민법은 뭡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 불완전 이행 개념 새로 만들지 말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지체 불능 그거 갖고 해결하자 해서 그냥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한번 봅니다. 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겁니다. 야가 1000마리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병아리 가격이 닭 가격도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리당 뭐 예를 들면 1,000원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제 이거는 2,000원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가 계약해 놓은 건 있으니까 1,000원 하기로. 그러니까 이거를 말도 못하고 그냥 에이, 전화 받지 말자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안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게 이행지체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자 만약 여러분이 비다 뭐 전화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얘가 언제까지 병아리를 1,000마리를 마리당 1,000원씩 해서 100만원에 주기로 했는데요. 근데 야가 돈을 다 줬는데도 야가 병아리를 안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며칠 사이에 막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는 돈을 더 받고 싶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이렇게 전화 안 받고 이렇게 이행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자 B라는 사람은 얘한테 바로 그냥 야 나 계약 해제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A고 여러분이 B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돈 100만원 받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병아리 1,000마리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뭐 아무것도 뭐 지금 전화기 다 꺼져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기 꺼진 사이에 여러분 저한테 문자 남겨 놓으실 겁니다. 문자 남겨 놓으실 겁니까? 계약 해제합니다. 아니면 며칠 기다려 볼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인후인간이 그리 진짜 뭐 의도적으로 전화를 안 받는지 아니면 어디 납치돼 가지고 두드려 맞고 있는지 아니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일단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거 전화 안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돈 다 줬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리고 아까 왜 우리 채무불이행 뭡니까? 손해.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해주면 나는 해제할 거고 그래 되면 당신 또 손해배상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라는 소리를 저한테 한번 하면 또 제가 또 쫄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하는 말 사실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내가 딴 데 해외여행 며칠 갔다 오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다 미안하다 해가지고 약속 날짜도 잊었다 이렇게 해서 막 변명하고 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행지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 즉 독촉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해주면 뭡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상식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아까 왜 계약법은 항상 뭡니까? 흥정은 말려야 됩니까? 붙여야 됩니까? 붙이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최후의 순간에 계약이 깨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인 계약은 뭡니까? 성립시키고 유지시키고 요거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를 할 수가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독촉하고 기다려봤자 상황 변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라는 건 독촉인데요. 독촉하는 것은 자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이 의사를 바꿀 수 있는 소위 말해 의사를 바꾼다 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계약한 대로 이행 안 하면 너 잘못하면 손해배상 해주고 너 망하는 수가 있어 해가지고 잘 생각해봐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식힐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상대방 채무자가 미리 뭡니까? 아이고 난 안 합니다 라고 해서 의사를 명백히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며칠 더 기다려봤자 상황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정기행위는 요겁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이고 말이 길죠? 이거를 정기행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요 정기행위에서 주로 이제 예로 드는 게 잔치에 쓸 음식을 주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오전 10시에 잔치합니다. 그런데 이행지체로 해서 밤 10시쯤 돼가지고 음식물이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손님들 그때까지 배 쫄쫄 굶어가면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조금 다 회수해가지고 집에 다 갔겠습니까? 집에 갔습니다. 근데 밤이 10시 돼가지고 제가 다시 문자를 돌립니다. 아이고 음식이 도착했으니까 봉투 들고 다시 오세요 하면 오시겠습니까? 밤에 10시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딱 그때 안 하면 목적 달성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기행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요때도
최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불능, 이것도 이제 며칠 기다려주면 상황 변화가 생길 뜻을 바꾸고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병아리 딴 데 다 팔아먹었는데 뭐. 자, 며칠 말미 줄 테니까 너 생각 다시 해봐라. 생각 다시 하면 다 팔린 병아리 돌아옵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에 대한 경우에도 이때도 요거는 조문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야고도 최고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을 우리 지금 조문을 이렇게 한번 잠시 보셨는데요. 요거는 우리 교재를 잠시만 한번 볼게요. 거기에 298페이지부터 자 544조에 이행지체와 해제란 그 조문 나옵니다. 그러면 자 조문 한번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뒤에 있는 거 요거를 특히 요거를 이행거절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요 뒤에 그러나 이후 부분을 이행거절이라고 요래 쓰시고요.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별도로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옆 페이지 가셔서 299페이지 제일 밑에 545조 정기행위와 해제란 말 나오죠. 그래서 그건데 거기는 자 여기 요래 갈라하십시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요거를 관로하시고 요게 바로 뭐다라는 겁니까? 요게 정기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기행위는 구체적인 예도 하나 정도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잔치에 쓸 음식을 주문한다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 결론입니다. 요래 해놓고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 보시면 546조가 나옵니다. 이행불능과 해제라는 그 표현이 그 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요렇게 최고 필요 없다, 최고 X라고 요래 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놓고요. 그래서 요 조문만 일단은 요래 보시면 됐고, 요것들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요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무불이행 사유는 크게 이행지체니, 자, 이행불능이니 요게 있는데, 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최고를 합니다. 다만 이행거절이라든지 혹은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때는 최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거 됐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고해봤자 이거는 최고하고 기다려봤자 상황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544, 545, 546에서 요래 조문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불완전 이행에서 우리 교재에는 301페이지 거기 제일 위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자 이제 앞으로 301페이지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자 최고가 필요한가 즉 독촉하고 계약 해제해야 되는가 독촉 없이 바로 해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추가로 나중에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최고를 할 것이고요.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곧 나올 텐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도 그냥 채무불이행 사유구나 라는 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은 나오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거 됐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 양괄로 4번에 부수적 채무불이행과 해제에서 요게 나오는데, 자, 근데 이거는 몰라, 나오더라도 뭐 지문 한 개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하나 안 드렸는데, 거기 앞부분에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제가 첫 순환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순환, 그러니까 3월 달에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요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요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 제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제 차를 한 대 사기로 했습니다. 한 3천만 원 주고 승용차를 하나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했는데 제가 3천만 원을 줬는데 자동차 회사 차량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채무불이행 아닙니까? 그래서 없어서 안 주면 이행불능이 될 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가격을 더 높게, 그러니까 더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서 안 주고 있다. 그럼 이행지체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행지체 같으면 최고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차가 이제 단종이 돼가 더 이상 이거 안 판다 이래 되면 불능이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거 그거 고려되는데, 근데 차를 만약 돈 3천만 원을 제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차를 안 준다라고 하면 저는 요 계약을 뭡니까?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자동차 사면 저거 설명서 같아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지 볼 일은 없는데, 자동차는 차에 어딘가 처박혀 있다가, 예, 그게 하여튼 먼지 이만큼 쌓여갖고 하여튼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 자동차, 제가 3천만 원 줬는데, 차량은 인도를 해줬는데, 차에 보니까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받을 거 덜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3천만 원에는 차값만 포함이 됐겠습니까? 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 설명서 그거 종이값도 다 포함이 됐겠습니까? 그거 다 포함이 됐겠죠. 근데 저는 차는 받았는데 사용 설명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된 의무가, 주된 채무가 차량을 넘겨줘야 될 의무, 그리고 부수적인 의무 혹은 종속적인 의무가 이제 설명서도 함께 줘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된 의무를 불이행을 한다라면 그거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다. 이거를 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대신 계약 해제 못하면 야들은 아예 설명서 이건 안 찍어내고 이걸 안 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주더라도 제가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요거만큼 요거 안 줬으니까 요 한 2만 원 좀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요거는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 봐놓으십시오. 그리고 자, 요거를 제가 지금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나중에 민법 총칙 가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협력 의무는 있는데 이행 의무는 없다 해서 협력 의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협력 의무가 이겁니다. 부수적 의무입니다. 예, 그래서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되는데, 예, 계약 해제 요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온 김에 써놓으십시오. 거기 동그라미 4번 해가지고 부수적 의무 불이행, 이 부수적 의무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협력 의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협력 의무라고 해서 요래 하나 써놓으십시오. 써놓으면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부수적 의무구나 해서 고려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불이행 사유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채무불이행 사유들은 이거 계약 해제할 때 최고를 하고 해제하느냐,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더 가면 크게 외울 필요도 없이 이미 이 내용 다 머리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 됐고요.
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해제 효과 해가지고, 이거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이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제가 되면 소급효가 인정이 되고 원상회복 의무를 준다. 그리고 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과 달리 이거는 받은 거 전부다. 그리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거를 여기에서 해제 효과에 의해서 또 반복합니다. 앞에서 본 내용 반복합니다. 그래서 해제 효과 앞으로 요거는 소원 손해에서 이렇게 좀 외우십시오. 소원 손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해제 부분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다 딸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뭡니까? 소급효가 있다.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준다. 그리고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원상회복 의무 전화의 경우에 즉 원상회복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다음 날입니까? 받은 날부터입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예, 요 조문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551조 보시면 뭐 해제와 손해배상에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 말은 결국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도 있고요. 해제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말입니다. 서로 따로 논다라는 거.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요 내용은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물에 오늘 프린트물 2번입니다. 해제 효과에서 소급효,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소원 손해에서 이렇게 좀 암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소급효와 관련돼서 제3자 보호에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선은 요거만 좀 봐놓으십시오. 자, 해제 효과에서 소원 손해 해가지고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급효와 관련돼서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해제 효과는 소급한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요 내용이 이론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요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금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 자체는 왜 우리 혹시 민법 총칙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의의,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렇죠?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와 포괄성 개인을 제외한 자 중에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서 대충 이런 거 들어보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요 제3자 해당이 안 되는 자 해가지고 본, 대, 일, 상, 무, 삼에서 그 6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신 기억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더라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제에서는 이렇게 해제 기준으로 해서
말소 등기될 때까지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의만 보호가 되고요. 해제되기 전, 계약 체결하고 해제되기 전까지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야는 선의가 아니라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보십시오. 근데 우리 자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선의 제3자 요거는 여기서 만약 민법 108조 통정허위 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를 기준으로 해서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 해제 후에는 선의만 요를 보호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소원 손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올해 또 이 부분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548조장 차라리 이걸 내겠지. 그러니까 만약 원상회복은 금전이다라고 하면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상회복해야 될 게 물건이다라고 하면 원물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과실까지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보다 범위가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탈탈탈탈 털어갖고 다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나오는데 자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요까지만 하시고 제가 요거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손해배상도 분류 기준이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요래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손해를 이야기했느냐, 계약관계 없는 자들 간에 손해를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요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을 자, 실내이익 배상이니 이행이익 배상이니 혹은 실내이익이니 이행이니 요래 나누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류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요거 실내이익이라고 하는 게 아까 왜 우리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돼버렸다. 요래 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게 성립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손해배상 범위가 실내이익입니다. 근데 잘은 몰라도 관계없는데 아까 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무효지 않습니까? 무효인데 무효인지도 모르고 내가 계약금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부당이득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 내가 그 계약금을 주기 위해서 은행 가서 대출을 1,000만 원 받았다. 그럼 대출 이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왔다 갔다 내 교통비 썼지 않습니까? 택시비 한 3만 원 해가 아까 왜 한 8만 원 해가지고 나왔죠? 그게 실내이익 배상입니다. 그만큼 내가 손해가 더 났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건 내가 넘어가더라도 금전적으로 네가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자 계약하러 안 왔을 거다. 근데 네가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왔다 갔다 교통비 쓰고 해가지고 8만 원 손해 더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물어내놔라. 그게 바로 실내이익입니다. 실내이익. 근데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라고 하면 자 갑이 집이 5억짜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을이라는 애가 5억에 사가지고 요거를 병한테 7억에 팔 계획에서는 소위 말해 전매 차익을 2억 원을 먹을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이거를 병한테 6억 받고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래 넘어갔으니까 이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위 말해 이행불능이 된 겁니다. 이행불능이 되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가 을이라는 애는 갑을 상대로 해서 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을은 얼마가 손해난 겁니까? 전매 차익만큼의 손해가 났습니다. 전매 차익 얼마입니까? 야는 5억에 사가지고 7억 팔아먹으니까 전매 차익이 2억입니다. 근데 이게 일로 팔리는 바람에 야는 이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전매 차익, 이게 이행이익입니다.
요게 8만 원. 요게 실리익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자, 손해배상은 전부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익을 배상하는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몰라도 관계없고요. 일반적으로 이행이익이 실리익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큰 거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의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채무 불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약을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해제를 하고 여러분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뭐 해줘? 손해배상으로서 뭐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행이익. 이걸 물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뭐 행색도 그렇고 불쌍해 보여갖고 야,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실리익만 배상해줘 해서 실리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돈 받는 사람이 아이고 나 2억 됐고 8만 원만 줘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 주는 제가 야, 나 돈 없어. 그러니까 실리익만 먹어. 해가지고 8만 원 먹고 가.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돼서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뭡니까? 이행이익을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받는 사람이 이행이익만, 실리익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는 애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애가 야, 나 돈 없으니까 실리익만 먹어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은 못하지만 저는 뭐 해줘야 돼? 여러분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저는 뭐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행이익 배상이죠. 2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받는 여러분이 뭡니까? 야, 8만 원만 줘. 이렇게 주장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이래 되면 싫어 난 2억 줄래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인사하고 8만 원 거절해서 안 주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데 근데 이거는 직접 시험 문제 지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얘가 말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거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리익 이행이익 이게 정식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뭐가 더 큽니까? 이행이익이 더 큽니까? 실리익이 더 큽니까? 이행이익이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큽니다. 됐죠?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원칙적으로 뭐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압도적으로 큰 거 이거 물어줘야 되는 큰 걸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받는 사람이 요거만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주는 애가 내가 이것만 줄게는 안 되겠지만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계약법 총론 요까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 밑에 합의 해제 부분은 거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약 강론 부분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그리고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별도로 한 장 정도 정리를 해올 테니까요. 그거 갖고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도를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